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택시 일을 한 40대 남자입니다. 50 가까이 먹고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참 제 인생이 신기하게도 풀리게 되어 한번 적어봅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가정 형편은 그냥 남들만큼 살았던 것 같고 환경도 남들만큼 보통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배경에서 특별하지 않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중간 정도였고 사춘기도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겪으며 컸습니다. 그렇게 남들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안 하고 학창 시절을 지내다 보니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아버지 친구분이 부장님으로 계시는 가전제품 대리점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가 사회생활 잘 하려면 영업을 해서 좀 배워야 한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이 지나고 막 여름이 시작되었을 무렵 저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살아서 평생 바다만 보며 자란 저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계곡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계곡 근처에 친구네 삼촌이 사신다고 해서 숙박비도 아끼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막 성인이 된 남자들끼리의 여행이 그렇듯 물에 빠졌을 때 입을 팬티 몇 개 덜렁 챙기고 슈퍼에서 술을 가득 사서 떠났습니다. 삼촌이 커다란 봉고차 한 대 끌고 나오셔서 저를 포함한 남자 5명을 태우고 굽이굽이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삼촌이 그곳에 산다는 친구 하나를 뺀 나머지는 계곡이 처음이었기에 처음엔 이런 산속에 수영할 물이 흐른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저희는 집에 들려서 삼촌이 챙겨주시는 버너와 고기들을 챙겨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계곡에서 취사 금지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계곡에 놀러가면 다들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는 풍경이 익숙했을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도착한 저희는 넓적하고 커다란 돌이 늘어진 명당에 자리를 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고기를 구우며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차갑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며 바다랑 달리 모래가 없고 바닥이 온통 자갈이었고 갑자기 깊어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해서 다리랑 발은 온통 상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만히 고여있는 물이 뭐가 재밌나 싶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왜 계곡에 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때가 오후가 되기 전이었는데도 이미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가족이며 커플이며 저희처럼 단체로 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계곡은 아주 커다란 계단처럼 층이 있었는데 저 위에까지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놀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계곡에 감탄해서 혼자 이것저것을 다니며 놀고 있던 사이 친구들은 이미 얼큰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20살의 패기로 주량도 모르는 술을 부어댔을 때라 다들 뻗어서 누워있거나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짧은 비명소리가 울리더니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바위에 앉아 잠깐 쉬고 있다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올려다보니 사람들이 다 어느 곳을 가리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어떤 여자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계곡 물살에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내려오면서 어디를 부딪힌 모양인지 얼굴이 벌게 보였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쪽으로 떠내려온 여자를 향해 빠르게 헤엄쳤고 떠내려오는 여자를 낚아채서 건져 올렸습니다. 몇십 미터를 떠내려왔는지 여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숨이 가빠왔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 멀리서 여자의 친구들로 보이는 여자들 2~3명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곧바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땐 병원에 그렇게 누워있던 게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환자실에 있던 거였습니다. 왼쪽 눈이 무언가에 가려진 듯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챈 간호사가 급하게 나가더니 누군가를 불러왔고 처음 보는 아줌마와 친구네 삼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줌마는 눈물을 쏟으시며 제게 자꾸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붕대 때문인지 뭔지 입이 움직이질 않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은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젊어서 다행이라며 금방 태어날 수 있을 걸 아셨습니다. 새벽쯤에 저희 엄마가 급하게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저는 다시 잠들었고 또 다음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턱이며 이마며 거의 눈, 코, 입 빼고는 붕대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여자를 구하러 물속에 들어갔을 때 뾰족한 돌인지 나무에 얼굴이 다 찢어졌다며 이마며 턱이며 합해서 100바늘 가까이는 꼬맸다고 하셨습니다. 천만 다행인 건지 눈은 멀쩡했습니다. 평소 외모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얼굴이 다쳤다니 마음이 착잡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하셔서 일부러 괜찮은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처음 봤던 아주머니는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이며 빵이며 음료수며 뭘 이것저것 사오면서 계속 엄마께 죄송하다고 했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물에 빠진 여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자애는 괜찮대요.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아무렇지 않게 던진 제 질문에 아주머니는 그제서야 조금 웃으셨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 살짝 눈물이 맺히신 것 같기도 하네요. 덕분에 너무 괜찮아요. 다리에 긁힌 상처 몇 개 말고는 아주 멀쩡해요.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요, 용석 씨. 다행이네요.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치면서 구해줬는데 안 괜찮다면 허탈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후에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처음으로 붕대를 푼 제 모습을 봤는데 조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얼굴 바깥쪽으로부터 이마부터 광대까지 쭉 찢어진 흉터가 하나, 턱의 가로로 길게 찢어진 흉터가 하나, 그 밖에 자잘하게 찢어져 두세 바늘 꼬맨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바다 수영에만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다이빙을 한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제가 퇴원하는 날까지 절 찾아왔습니다. 병원비는 저희가 다 해결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추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도 다 저희가 해결할게요. 보상이 더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 딸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뭐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허리를 굽혀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느꼈지만 아주머니의 행색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느끼셨는지 아주머니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사내놈 얼굴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병원비 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정말 괜찮으니까 그만 사과하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러시면 제 마음이 불편한데. 학생,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뭐. 아주머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며 나중에라도 꼭 이 은혜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흉터가 제 인생을 꼬일 대로 꼬이게 할 줄은. 저는 이틀 정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제 상황을 미리 아버지께 전달받은 부장님은 생각보다 제 얼굴이 심각했는지 흠칫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곤란한 표정으로 고민을 하시더니 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막내 영업사원이라 매장에 오는 손님들에게 필요한 걸 여쭤보고 다른 손님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정도와 문 앞에서 인사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묘하게 손님들이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온 손님한테 제가 인사를 하면 눈치를 보며 고개만 끄덕이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제품을 둘러보고 있는 어르신께 다가갔는데 어르신께서 인상을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용서가, 내가 네 아비 친구이고 너 정말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네 아저씨, 아니 부장님. 근데 이게 참 나도 어찌 못할 것 같다.
뭐가요? 그 상처가 오늘 하루만 손님 몇 명이 얘기하더라고. 차장님도 이건 안 되겠다 하시고. 아, 많이 흉한가요? 이거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계속 병원 다니면 연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걸 기다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용서가. 영업사원은 그 브랜드의 얼굴이자 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꽃이 많이 상해 있거나 시들어 있으면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회사의 입장이 100번도 이해가 갔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회사에서 잘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추천으로 경상도에서도 더 안쪽에 있는 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장 일은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안 해봤는데 추천서를 써줘서 저를 이곳에 보내준 부장님께 감사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곳엔 숙소가 있었습니다. 4명이서 쓰기에 턱없이 좁은 방이었지만 2층 침대 2개를 겨우 들여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공장엔 여자건 남자건 제 또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몇 명과 대화를 나눠보니 대부분 공고를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시간 맞춰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해서 같은 일을 10시간 동안 했습니다. 어쩔 땐 그보다 더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지루했습니다. 월급도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20대의 혈기왕성한 청춘들이 그곳에만 갇혀 있으니 매일 밤 방에서 술 파티를 벌이곤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무리에 낀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그 누구도 저에게 같이 놀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있는 방에서 같이 방을 쓰는 남자애 3명에 다른 방 여자애들 3명이 놀러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침대에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오빠, 쟤는 누구야? 왜 그 있잖아, 얼굴에 흉터 있는 애. 어머, 나 본 적 있어. 밥 먹다가 눈 마주쳤는데 토할 뻔했잖아. 그치? 나도 징그러워서 똑바로 못 보겠더라. 그런데 왜 그런 거래? 말이 많던데. 칼에 맞았다. 사실 깡패다. 아픈 사람이다. 뭐 이런. 몰라.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데.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제 얼굴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 너무 창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창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때 그 어린 마음엔 그 상황이 너무 창피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그만둘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핑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2달 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말하는 날보다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더 많았고 그 때문에 너무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월급도 너무 적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보지 못하고 친구들도 볼 수 없었습니다. 갖가지 핑계들을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 2번째 직장이었던 공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버스에서 모자를 눌러 쓰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 흉터가 너무 싫어졌던 것 같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집에 와서 한동안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느라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나자고 한들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입영 통지서가 나왔고 끌려가듯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군대에서는 이 흉악한 흉터가 쓸모가 있었던 것 같네요.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난 건지 부대를 배치받고 초반엔 선임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고 잘 건들지 않는, 아니 다르게 말하면 피해야 하는 후임이 되었습니다. 덕분인지 선임들에게 불려가거나 이유 없이 해코지를 당하는 일 없었고 군대에서도 그렇게 외롭게 지내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상황이 이전과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자 무서워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이기적인 마음이었는데 그때 바로 든 생각은 이제 내가 이 집의 가장인가? 앞으로 내가 돈을 벌어와야 하나? 얼굴이 이런데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벌지? 였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보다 제 앞날이 먼저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갈 일도 많고 오랜 시간 일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으셔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제 나이에 쉬고 있을 순 없다면서 운전학원에서 시강제 강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제게 진지하게 이젠 바깥에 나가서 일도 좀 하고 돈도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가 죽을 대로 죽어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도 아프신데 저렇게 일을 하시고 어머니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팔다리 멀쩡한 제가 무슨 일을 못하겠나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정말 친구의 일자리부터 그 친구의 친구의 일자리면 물론이고 직원이나 알바를 구한다는 글만 보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러 한 달쯤이 지났지만 저는 제자리였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제 외모를 보고 겁을 먹거나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을 하다가 얻은 나름 영광의 상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 인생을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막노동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 새벽에 일자리 센터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막 나가려는데 아버지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너 운전이나 배워라. 네? 운전이요? 저 운전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배우라고. 왜요? 너 첫째 큰아버지 택시 하시는 거 알지? 택시가 괜찮을 것 같아. 손님이랑 딱히 얼굴 마주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너도 편할 거 아니냐. 아버지 말씀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굴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뒷말을 들으며 지내왔던 터라 앞만 보고 운전만 하면 되는 택시 일이 어쩌면 제게 딱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부터 아버지에게 운전을 배웠습니다. 태어나 처음 잡아보는 핸들이 너무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아버지가 열심히 알려주신 덕에 2달이 안 되어서 면허를 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더 하던 막노동을 한 후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시험을 보고 택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택시를 몰고 나갔던 그날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후 4시부터 영업을 했는데 밤까지 시내 구석구석을 돌면서 손님은 단 한 명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막상 누군가를 차에 태우려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또 제 얼굴을 보고 피하면 어쩌나, 무서워서 오해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는데 혹시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상상들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벌지 못하고 집에 와서 아버지랑 술 한잔 하는데 제 자신이 참 바보같이 느껴지더군요. 할만해? 뭐 그냥 그래요. 용서가 뭐든 견디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런 거야.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지는 않아. 다 견디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웃는 날도 있고 그런 거야. 너는 내 아들 용석이니까 잘할 거라 믿는다. 아무것도 없는 저에 대한 그 믿음이 결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별거 아닌 것인데 그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음 날 용기를 내어서 첫 손님을 태웠습니다. 처음 탄 손님은 정장을 입은 남자 손님이었고 출근 시간에 늦었는지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손님이 타고 내리기까지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손님이 내리고 저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려고 하면 다들 제 외모부터 관심을 가지고 불쾌해하곤 했는데 택시에 탄 손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어차피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앞만 보고 있어서 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돈을 주고받을 때에도 손에만 시선이 가니까 제 얼굴을 쳐다볼 일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마음 놓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40, 50대 아저씨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젊은 친구네? 뭐야 학생이야? 젊은 사람이 운전을 참 잘하네 라고들 했는데 제 외모를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적성에 맞다면 맞는 일을 한지 어느덧 20년이 훨씬 넘게 흘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 말씀대로 이 일이 좋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유일하게 잘하는 일이니 지금까지 버티고 버틴 거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게 어머니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 하루빨리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이러니 어디서 소개팅 한 번이 안 들어와서 지금껏 결혼도 못하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택시 회사는 서울에 있는 본사를 포함해 전국에 약 4-5개 정도의 지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지점장님이 택시 내부 청소를 강요했고 센터 안 청결도 신경을 썼으며 뭔가 바빠 보였습니다. 어디서 검사라도 나온대요? 서울에서 검사는 아니고 그냥 들린댄다. 말이 그냥 들리는 거지 잘하고 있나 검사하러 나오는 거 아니겠어? 서울에서요? 별일이네. 그러게나 말이다. 내년이 정년인데 뭐 책 잡히는 건 아닌지. 어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늘도 고생이 최씨. 제가 이 회사로 온 지 7년이 되어 가는데 본사에서 온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도 열심히 업무를 했습니다. 그날은 점심 후까지만 업무를 하는 날이라서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다른 동료들은 운행을 하는 중이었고 사무실에 지점장님과 70대 정도로 보이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과 양복 차림의 제 또래 남자 하나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최씨 왔어? 회장님, 부장님, 저희 직원입니다.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지점장님이 저를 회장님과 부장님이라는 사람에게 소개했고 저는 어색하게 그 자리에 끼게 되었습니다. 회사 운영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제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실례인 줄 알지만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네, 어떤 그 얼굴의 상처, 왜 그렇게 된 건지 말해줄 수 있나요? 당혹스럽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대놓고 물어본 사람은 처음이었고, 그렇게 정중하게 물어본 사람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얼굴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처음으로 남 앞에서 얼굴의 흉터에 대한 사연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계곡에서 기절하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쯤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 가슴팍에 있는 명찰을 눈을 개슴칠에 뜨고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얼굴을 잡고 얼굴에 있는 제 흉터를 만지시더니 곧 저를 꼭 끌어안으시고는 숨이 넘어갈 듯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자네로구만. 자네가 맞아.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회장님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저와 지점장님과 부장님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결국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회장님을 의자로 옮겼고 회장님은 그렇게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곧 회장님이 꺼내신 이야기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 회장님은 원래 여기 경상도에서 사셨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용달 운송업을 하고 있었는데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서너 대 가지고 회장님도 직접 운전을 하며 바쁘게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장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했는데 여름방학에 본가에 내려오게 되었고 그러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곡에서 발을 헛디져 물살에 떠밀려 목숨을 잃을 뻔했고 기적처럼 한 청년이 그 목숨을 구해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속으로 설마 했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딸의 목숨을 구해준 청년이 바로 저라고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한 설마가 정말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분명 그 여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회장님의 사모님께서 그 여자가 다리만 조금 긁혔다고 했는데 혹시나 제가 죄책감을 가지거나 걱정할까봐 거짓말하신 모양입니다. 그 여자도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일도 너무 바쁘고 딸 얼굴 한번 볼 시간도 부족해서 저에게 찾아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회장님의 딸은 다리 부상으로 더 이상 무용을 못하게 되었고 결국 경영 쪽으로 전과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운명이었는지 경영을 공부했던 딸이 회장님을 도와 택시 운수업에 발을 들여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님은 다 제 덕분이라고 또 한 번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를 찾으려고 제가 퇴원 후 입원했던 병원에
몇 번이고 찾아가고 몇 번이고 전화를 했지만 환자 기록을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고 제 이름 하나 가지고 주위에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자꾸만 먹먹해지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제게 말하셨습니다. 정말 고맙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참 다행이야. 제가 그때도 사모님께 말씀드렸지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따님도 많이 다치셨다면서요. 그래도 자네만 하겠는가. 아직도 상처가 이렇게 심한 걸 보니 지금까지 순탄치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부끄러워서 남에게 하지 않았던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 아버지 생각이 나긴 했는데 아마 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굴에 흉터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공장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일자리도 구해지지 않고 군대에서도 사람들이 절 피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하실 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회장님은 늦었지만 사례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 우선 자신 때문에 평생을 택시일만 해왔으니 좀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며 같이 서울에 갈 것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모셔야 하는 홀어머니가 계셔서 안 된다고 했고 회장님은 잠시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내년에 정년인 지점장님이 나가시면 그 자리를 대신해서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를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고민해보겠다고 했고 회장님은 이미 긍정의 대답을 들은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너무 늦어 만남을 마무리 지었는데 다음날 회장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서울에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셨습니다. 경상도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가시더니 안에 있는 카페에서 웬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과 아른 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의사는 회장님과 중학교 동창인데 회장님께서 사정사정해서 외래가 끝나고 잠깐 시간을 내서 왔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제 얼굴을 자세히 살폈고 꾸준히 치료하면 어느 정도 흉터를 가릴 수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희망적인 말을 들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 들었지? 이 친구가 여기 성형외과 교수 중에서 제일 실력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고 맡겨봐. 제가 이 나이 먹고 얼굴 고쳐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냥 내 소원이네. 자네 하루라도 제대로 된 원래 자네 얼굴로 사라졌으면 좋겠어. 괜찮습니다, 회장님. 평생 이렇게 산걸요. 그리고 저 치료할 돈도 없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원래 제 얼굴이라. 흉터가 없는 제 얼굴은 어떨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민하자 앞에 앉아있던 의사도 저를 설득했습니다. 나이 먹고 흉터 치료하는 사람들 많아요. 팔이며 얼굴이며 엉덩이 흉터도 보기 싫다고 치료하는데 얼굴은 오죽하겠어요. 저 흉터만 몇천 개를 치료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저는 잠시 고민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비행기 시간이 다 되었다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병원 앞에서 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회장님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같이 타자고 하셨습니다. 회장님과 나란히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운전해주는 차의 뒷자리에 탄 건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태워보기만 했지 이렇게 뒤에 타보다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집에 가는 내내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서울로 올 생각은 없는지 이것저것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괜찮다고만 했고 회장님께서는 계속 뭔가 해주겠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집에 다다랐고 회장님은 조만간 사모님과 따님까지 데리고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알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회장님은 서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그날은 월급날이었는데 제 통장에 말도 안 되는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해 보니 회장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도움으로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게 대체 뭔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껄껄껄 웃으시더니 보너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돈 못 받는다고 다시 돌려드린다고 했지만 회장님은 이렇게 또 한 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이의 목숨값이 그 정도도 안 되는가? 그리고 자네가 지금까지 산 30년 가까이 되는 그 인생에 대한 값이 그 정도가 안 돼? 뭐라 거절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회장님은 바빠서 끊어야겠다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내게 보였던 불쾌한 표정, 내 뒤통수에 대고 수군거리던 사람들, 거울 한 번 보기 힘들었던 나 자신,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더 힘드셨을 우리 부모님. 저는 더 이상 회장님께 거절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돈으로 지금보다 좀 더 크고 깨끗한 집 전세를 얻어 어머니와 살게 되었고 흉터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보는 얼굴이라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많이 좋아졌다며 인물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정년을 마치신 지점장님을 대신해 제가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근무 환경도 좋고 월급도 많이 받아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은 제 진급을 축하한다며 조만간 이곳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땐 꼭 사모님과 따님도 함께 오신다는 약속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늦게나마 열심히 산 제 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20살 때 이후로 제가 이렇게 웃는 건 처음 본다고 하십니다. 회장님 덕에 그동안 못 누렸던 외식이나 여행 같은 것들 다 누리며 남은 인생 20대 청춘 못지않게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복이 온다는 말 믿지 않았는데 이제 믿을 수가 있네요. 모두 저처럼 열심히 사신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차, 달콤한 신혼을 즐기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어제 결혼 1주년을 맞이해서 남편과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는데 문득 저희의 특별한 인연이 떠올라 사연을 적어봅니다. 다시 생각해도 마음 한구석이 저려오는 저희의 사연을 즐겁게 봐주세요. 제 기억 중 제가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은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외동이었던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습니다. 직업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저를 끔찍하게 아끼셨고 주말만 되면 놀이동산이나 공원이나 동물원 등 여러 곳을 놀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의 커다란 어깨에 올라타 목마를 하는 걸 좋아했고 항상 아버지는 저를 번쩍 들어 올려서 목마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목마를 한 마지막 기억이기도 하고요. 눈이 많이 오는 어느 금요일 저녁, 엄마와 아빠의 퇴근을 기다리며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방긋 웃으며 아빠가 늦으시나 보다 하며 수화기를 들었고 엄마는 곧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화기를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곤 곧장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입으시고 저에게도 두툼한 잠바와 목도리를 허둥지둥 둘러주시더니 급히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엄마는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벌개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랫입술만 꾹꾹 깨물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곧 병원에서 내렸습니다. 택시에 내려서 병원에 들어서니 군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군인들만 가는 병원이 있다고 아빠가 말해주셨는데 여기가 바로 거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수술실이라고 적힌 투명한 문 앞에 의자에 저를 앉혀두시고 발을 동동 구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아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빠는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다리가 없는 군인은 없습니다. 아빠는 퇴원 후 바로 의병제대를 하셨고 우리는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막 6살이 되던 저는 왜 유치원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사 가기 싫다며 3일 밤낮을 엉엉 울었습니다. 그 상황이 싫었던 건 아빠와 엄마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다툼 한 번 한 적 없던 두 분이 가끔 목소리가 커지는 일이 생기더니 어쩔 땐 제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분은 제 눈치를 보며 대충 상황을 마무리했지만 6살인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아빠는 술을 마시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그럴수록 엄마는 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에만 있는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는 일을 하게 되었고 전직 무용수 출신의 엄마가 당장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길은 학력이고 스펙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고깃집 서빙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엄마는 일을 하러 나가셨고 아빠와 전 집에 있었습니다. 그 나이대의 여자아이들이 그렇듯 저도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커다란 스케치북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를 그렸습니다. 스케치북 정중앙에 저를 그리고 왼쪽 끝에는 엄마, 오른쪽 끝에는 아빠를 작게 그렸습니다. 늘 그렇듯 술에 취한 아빠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가족. 왜 이렇게 그렸어? 다 멀리 떨어져 있잖아. 아빠는 왜 이렇게 작아?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아빠는 이제 작잖아.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동안 가만히 그림을 바라보시더니 두 팔로 몸을 질질 끌고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방문에 다가가 귀를 대봤습니다. 아빠는 울고 계셨습니다. 이불이나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듯 소리가 잘 들리진 않았지만 흐느끼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번갈아가며 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빠는 휠체어 타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휠체어를 쳐다도 보지 않으셨는데 하루는 휠체어, 하루는 목발 연습을 하셨습니다. 엄마와의 사이도 조금 좋아진 듯 보였습니다. 이사를 온 후 잘 웃지 않으셨던 엄마가 그날 이후 조금씩 웃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집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3통, 많게는 10통도 넘게 전화벨이 울려댔는데 그건 꾸준했습니다. 그건 아주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기 직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당시 아버지의 사고가 복무 중 일어난 것이 아닌 퇴근길에 일어났으므로 군대에선 단 한 푼의 치료비도 주지 않았고 수술비며 재활비 등을 전부 부담하여야 했고 급하게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같은 것들이 필요해 빚을 좀 졌는데 그게 말도 안 되게 불어나 그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어느 날부터는 아예 전화기 선을 뽑았습니다. 물론 그 빚은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다 갚았습니다. 아빠는 휠체어 연습을 하며 점점 활력을 찾으셨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며 동네 미신 공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아줌마들 사이에서 두꺼운 손을 어색하게 움직이며 미싱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커다란 천에 제 각각의 모양대로 박음질만 해오시더니 나중엔 그럴듯한 티셔츠 한 벌, 그리고 더 나중엔 제가 입을 수 있는 원피스를 만들어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제가 초등학교에 갈 무렵 아빠는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게 되셨습니다. 이젠 늠름하게 목마를 해주시진 못하지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 옷을 만들어주신 아빠가 너무 좋고 자랑스러웠습니다. 1, 2년 전까지만 해도 한없이 작아 보이던 아빠는 여전히 어깨가 넓고 등판이 커다란 멋진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연스레 원단과 디자인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어쩔 땐 아빠의 파트너가 되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맡기고 간 옷의 수선이 어려울 때 의견을 내기도 하고 아빠와 함께 원단 시장에 가서 비슷한 원단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중학생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빠에게 미싱을 배웠습니다. 전 엄마 몰래 교복 치마와 셔츠를 줄여 입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제 장래 희망은 의상 디자이너였습니다. 언젠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패션쇼를 열지 않을까 하는 환상적인 상상도 많이 했죠. 물론 이 상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던가요? 평소 성적도 나쁘지 않게 유지했고 초등학생 때부터 쌓아온 저의 포트폴리오가 힘을 발휘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의상 디자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제 입학식 날 눈물을 훔치는 아빠를 엄마는 툭툭 치며 당신 덕에 미소가 재능을 찾았나 봐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 옷에 미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며 4년을 보냈고 졸업 후 제가 선망하던 브랜드의 막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워낙 경쟁이 심하고 티오조차도 잘 나지 않는 자리여서 사실 면접을 볼 때까지만 해도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 입사 후 선배에게 전해 듣기로는 제가 면접 당시 미신기 다루는 법에 자세히 얘기하고 미신기의 종류도 잘 알고 있고 종류마다 쓰임새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던 것이 합격한 가장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든 디자이너가 미신기를 다룰 줄 아는 것은 아니라서 그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입사 후 딱 하루만 좋았습니다. 이튿날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면 작업실에서 우아하게 옷그림을 그리고 마네킹에 옷핀을 꽂고 미신기를 돌리며 지낼 줄 알았는데 현실은 회의가 반이고 나머지 반은 외부 미팅이었습니다. 공장에 매일 가는 것은 물론이고 부자재 시장까지 정말 하루에 3만 보 이상씩 매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슴속에 사표 한 장을 품으며 회사 생활을 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 같았습니다. 속으로 애송이구먼 하며 기름 낀 안경을 옷으로 대충 닦아댔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브랜드를 바탕으로 다큐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될 PD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에서 옷 하나가 나오기까지 디자인이며 마케팅이며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달 동안 카메라로 모두 담고 인터뷰도 종종 한다고 했습니다. 곧 시즌이라 미친 듯이 바쁠 텐데 혼자 죽어나겠네 생각하며 시장에 나가려는데 그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시장이요. 저도 따라가도 되나요? 그러시던지. 허둥지둥 카메라를 꺼내며 쫓아오는 남자를 보며 머리를 언제 감았는지 잠깐 생각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우리나라 디자이너들 머리도 못 감고 일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라는 이상한 반항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곧장 카메라를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종알종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막내 디자이너시죠? 네, 그런데요. 역시 제 눈이 맞았군요. 어디를 가던 막내를 쫓아다니라고 배웠거든요. 나가시기 전에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예, 그쪽도 막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사실 입사 3개월 차라 이렇게 현장에 혼자 나오면 안 되는데 저희 선배님이 엄청난 귀차니즘에 빠지셨거든요. 그래서 입사 일주일 후부터 계속 혼자 다녔어요. 웃기죠? 이거 지금 녹화 중인데 우리 선배님이 보는 거 아니겠죠? 아이고. 허둥대며 영상을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애송이가 맞구나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시장에 가는 차에서도 계속 저에게 학창시절에 공부는 잘했냐? 어떻게 입사했냐? 원래 꿈이 디자이너냐? 복지는 어떻냐? 일은 재밌냐? 옷은 직접 만드냐? 회사 생활은 즐겁냐? 괴롭히는 사람은 없냐? 대표님은 자주 보냐 등 인터뷰인지 감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질문을 쏟아부었습니다.
슬슬 질문들이 귀찮아질 때쯤 시장에 도착했고 제가 시장 사장님들을 만나고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입을 꼭 다물고 촬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 짐이 점점 늘어나자 선뜻 제 짐을 들어준 게 고마워서 시장에서 떡볶이와 순대 한 접시를 사줬습니다. 보통 이런 걸 먹고 일하시나요? 시간이 없어요. 먹을 시간이. 밥보다 커피를 더 많이 먹죠. 아하, 저랑 비슷하네요. 다 먹고 한 군데 더 들려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디자이너님. 마지막으로 간 곳은 배를 채우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원단 시장의 터줏대감 같은 곳인데 규모도 많이 크고 체계도 잘 잡혀 있어 많은 브랜드들이 선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원단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또 그만큼 사장님께 아부를 잘해야 한다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일도 보통이 아닌 게 사장 아주머니가 얼마나 깐깐하고 드센지 웬만한 살랑거림으로는 넘어오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계약한 원단의 수량보다 2배 더 계약을 따내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제가 심호흡을 하며 사장님께 다가가자 남자도 침을 꿀꺽 삼키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멸치똥을 따내고 계시던 사장님은 돋보기 안경을 살짝 내리더니 저를 보고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요. 자고로 사람은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해야지. 사장님은 제가 내민 바카스를 까드득 열며 말했습니다. 저 지난번에 계약한 원단이 조금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추가로 그때 계약한 것도 최대한으로 끌어준 거라고 했을 텐데. 네, 맞아요. 그러셨죠. 그런데 그 원단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고객들이 너도나도 찾고 있는 상황이라. 당신네들 상황까지 알아가며 장사해야 하나 내가? 사장님은 그만 말하라는 듯 눈을 치켜떴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촬영을 하고 있던 남자가 카메라를 내려놓더니 사장님 앞에 가서 넉살 좋게 멸치똥을 같이 땄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쵸. 사정 다 봐주면서 일하면 그건 보살이지, 안 그래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 신입? 신입은 맞는데 저 이 회사 사람은 아니고요. PD예요. 방송국에서 일해요. PD? 어쩐지 카메라 들고 왔더라니. 카메라 좋아하세요? 좀 찍어드릴까요? 저 사진 되게 잘 찍는데. 잠깐만요. 사장님, 핸드폰 줘보세요. 제가 좀 찍어드릴게요. 아이고, 뭐야, 갑자기 쭈글거리는 게 뭐 이쁘다고 찍는데. 뭐가 쭈글거려요? 제 눈에 쭈글거리는 건 멸치밖에 없는데요. 줘보세요. 20년은 젊어 보이게 찍어드릴게. 남자의 말에 사장님은 깔깔깔 웃으며 핸드폰을 건넸고 그렇게 멸치똥을 따다가 사진을 찍으시곤 너무 잘 나왔다며 다음에 계약서 들고 오라고 우리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아양을 떨며 한우며 조기며 가져가 바쳤을 땐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이렇게 쉽게 계약이 성사되다니. 남자는 시장을 나온 뒤로 으스대는 등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오글거려서 말은 못했습니다. 회사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다시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맥락의 질문들에 비슷한 대답을 하고 있으니 금방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까지 짐을 옮겨준 남자는 다른 부서에도 가봐야 해서요. 그럼 이만 하며 씩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업무를 했고 웬일로 퇴근을 할 수 있게 된 저는 정말 오랜만에 팩을 하고 잤습니다. 아침엔 머리도 감아봤습니다. 아마 그때 머리를 감으면서 오늘도 촬영을 하려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회의가 있던 날이라서 1층 카페에 들려 커피를 주문하는데 누군가 옆에 쓱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살짝 고개를 끄덕인 남자는 웃으면서 무슨 커피를 그렇게 많이 시키냐고 했습니다. 회의가 있다고 했더니 그럼 저도 가야겠네요. 라고 당연하듯 말하면서 혼자 커피를 다 챙겨서 앞장섰습니다. 누가 보면 같은 디자이너 팀인 줄 알 겁니다. 남자와 회의실에 커피를 세팅하고 자료를 차례대로 자리에 놓고 있는데 기획팀 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까르르거리며 들어오더니 남자를 발견하고는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피디님, 오늘은 여기 계시네요. 홍길동이야 뭐야. 오늘도 잘생기셨다, 피디님. 맞아요, 귀여워요, 큐티보이. 이따 저희 팀 와요? 점심 같이 할래요? 제잘제잘 자기네들 할 말만 쏟아내는 기획팀 말에 남자는 당황해하면서 이따 보고요 하며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기획팀 여자들은 그 말에 또 좋다며 깍깍거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못날 얼굴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잘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사 PD면 아마 공부를 엄청 잘했을 겁니다. 적어도 스카이는 나와야 PD 할 수 있다던데, 그럼 연봉도 높을 테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겠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회의가 끝나 있었습니다. 남자는 회의실을 정리하는 제게 오더니 오늘은 안 나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작업실에 가서 신상품을 체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또 그럼 저도 가야겠네요 하며 사람 좋게 웃더니 저를 쫓아왔습니다. 작업실에 가서 신상품 체크를 하며 박음질이 제대로 안 되어 나왔거나 부자재가 잘못 달려져 있는 상품들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런 저를 말없이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고정시키더니 미신기 앞에 앉아있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입고 있던 맨투맨 티를 벗더니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목에 달린 택이 너무 거슬리는데 이것도 떼어낼 수 있어요? 어휴, 이건 손으로 뜯어도 뜯어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맨투맨에서 기분 좋은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는 책상에 팔로 기대어 쪽가위로 택을 툭툭 떼어내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남자는 안에 반팔티를 입고 있어서 목이 불편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남자는 제 옆자리에서 앉아 작은 노트를 꺼내더니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미싱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손재주가 좋네요. 그림도 잘 그리던데 글씨는 좀 못 쓰더라고요. 머리 길면 안 불편해요? 머리가 원래 조금 갈색이에요? 질문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택을 떼어난 곳 실밥을 정리하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제가 남자 쪽을 돌아보니 남자가 씩 웃으면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있어요? 당연히 없지만 있으면 어쩌려고 저렇게 사람을 홀리나 싶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고 붉어진 얼굴을 숨기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는 도망치듯 작업실을 빠져나왔고 그 이후로는 남자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디자인팀 촬영이 있는 날에도 없는 날에도 저를 찾아왔고 그로부터 일주일쯤 흘렀을 무렵 그날은 남자가 커피를 주고 갔는데 커피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선배가 촬영 나와요. 귀차니즘이 나왔나 봐요. 저는 판매 현장 촬영 나가요. 당분간 못 볼 것 같아서 보고 싶으면 연락해요. 010 땡땡땡땡땡땡땡땡. 아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며 바쁜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일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땐 커피에 들어있던 얼음이 녹아 쪽지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물에 번진 잉크로 번호가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건 운명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바쁜 시즌이 드디어 끝났고 시즌을 마감하는 겸 송년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브랜드의 퀄리티에 맞게 미술관을 대여해서 모든 우리 브랜드의 슈트나 드레스를 입고 참여했고 한 해 동안의 상품들을 전시해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즐길 수 있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짧은 미니 드레스를 입고 디자인팀과 올해 저희의 노고를 술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이번 시즌 마지막 상품이었던 슈트를 입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고 샴페인 잔을 살짝 흔들었고 저는 무리해서 빠져나와 그쪽으로 갔습니다. 슈트를 보내주면서 초대해 주시길래 오긴 했는데 어때요? 잘 어울려요. 이 원단 우리 같이 가져온 거잖아요. 아, 이게 그거구나. 뭔지도 모르고 밀어붙였던 거예요?
술 기운 때문인지 별거 아닌 말에도 저희는 빵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남자는 유쾌하고 표현을 잘하며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있으니 점점 서로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생겼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곧 남자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꽃바구니를 저희 엄마에게 건네준 남자는 저희 집을 보고 가장 먼저 한 말은 우와 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저희 가족 사진을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빠가 다치신 뒤 다시 활력을 찾으시고 가장 먼저 추진하신 일은 가족 사진 찍기였습니다. 제가 아주 작게 그린 당신의 그림이 충격적이셨는지 사진에서 엄마와 저는 앞에 앉아 있고 아빠는 항상 뒤에 서 있는 포즈였습니다. 사실 높은 발판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지만 사진으로만 보면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1년에 두세 번씩 가족 사진을 남기니 지금은 수십 장의 크고 작은 가족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어도 돼? 평소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남자는 저희의 가족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엔 가족 사진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첫 우리 집 방문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엄마는 나무 토막처럼 딱딱한 아들 같은 딸만 있어서 썰렁했는데 이렇게 귀여운 사위가 들어왔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날 밤 남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엄마와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수다를 떨며 귤을 까먹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초인종 너머의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웬 아주머니가 서 있는 듯 했고 비를 많이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왜인지 열어줘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주니 비에 홀딱 젖은 아주머니가 허겁지겁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잠시 뒤 저의 남자친구가 그 뒤를 쫓아왔습니다. 엄마, 주차할 동안 좀 기다리시라니까. 엄마? 비에 젖은 아주머니는 남자친구의 엄마. 그러니까 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는 급히 타올을 가져와 시어머니께 덮어주었고 저는 몸을 녹일 만한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겨울 폭우를 맞으면서까지 우리 집에 오신 이유가 뭘까? 불안해서 남자친구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남자친구도 연유를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시더니 죄송해요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야기를 들은 우리 세 사람은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남자친구가 초등학생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당시 경기도 변두리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를 잠시 모셔야 해서 대형 마트도 백화점도 없는 조용한 시골 동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산책을 나와도 마땅한 놀이터 하나 없는 동네는 초등학생 남자아이에겐 심심하고 지루한 동네였을 겁니다. 어느 날은 저녁 식사를 마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감기 기운이 있으신 할머니에게 약을 사다 드리려 근처 약국에 갈 겸 산책을 나왔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탱탱볼 하나를 튕기며 부모님 뒤를 따랐고 점점 부모님과 가까워지더니 나중엔 저 멀리 앞서가며 탱탱볼을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기찻길을 마주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선로 안쪽에 떨어진 탱탱볼을 주우려다 그만 발이 선로에 끼이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팔을 당기고 아빠는 다리를 당기며 어떻게든 꺼내보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부터 환한 불빛이 가까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음은 급할수록 발은 빠질 생각이 없고 그 어린 초등학생은 한 손에 탱탱볼을 꽉 쥔 채 울기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숲을 사이를 헤집으며 오더니 남자친구의 꽉 묶인 운동화끈을 풀고 부모님 쪽으로 남자친구를 냅다 던졌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부모님은 엉덩방아를 찧었고
다시 일어나려는데 순간 귀가 터질 듯한 소리를 내며 코앞으로 기차가 지나갔답니다. 길고 긴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기차의 끝이 보이고 구해준 사람이 누군가 확인하려 일어나는데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선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더랍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 그 군인을 냅다 업고 근처의 국군 병원으로 뛰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의 변두리, 산이 많고 거주자가 많이 없는 지역이라 주변에 부대가 많았고 가장 가까운 병원도 국군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의사며 간호사를 붙잡고 응급실로 따라가 군인을 침대에 내려놓기 무섭게 그 군인은 수술실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남자친구도 그 옆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았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집에 계신 할머니에게 가야 해서 다시 정신없이 걸음을 옮기셨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곧 다른 일반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그 군인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를 못 전했다고 했습니다. 다행인지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그 군인의 명찰에 적힌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였고 수소문을 해서 근처 부대에 같은 이름을 찾아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대로 했다고 하여 사정사정해서 겨우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그 번호조차 잘못되었는지 신호는 가지만 안 받는 날이 계속되더니 나중에는 아예 없는 번호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눈물에 잠긴 목을 억지로 쥐어 짜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댁 바깥 사돈인 것 같아요. 엄마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아빠의 이름까지 나오니 갑자기 5살 때의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춥고 추운 날,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갔던 길, 수술실 앞에서 계속 눈물만 흘리며 아빠를 찾던 엄마의 모습,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엄마를 안아주고 얌전히 있던 나.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스쳐 눈물이 났습니다. 남자친구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장인어른이라는 생각에 적잖이 충격받은 듯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는 숨이 넘어갈 듯 우셨습니다. 아빠는 단 한 번도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을 잘못 디뎌 기찻길에 넘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아마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지도 기대고 싶지도 않아 그러셨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를 한 번만 만날 수 있냐며 돌아가신 시아버지 목까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다시 눈을 꼭 감고 손수건으로 눈을 꾹꾹 누르셨습니다. 아버지 없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듯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그때 날이 너무 어두워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사진 속 군복에 적힌 이름만 보고 알아챘는데 제 아들을 살려주신 은인에게 감사 인사 한번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사진 앞에 엎드려 엉엉 우셨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시어머니의 어깨가 흐느끼는 소리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잠시 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퉁퉁 부은 눈으로 다시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기운이 빠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신 어머니도 곧장 방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거실을 대충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어지러진 휴지며 컵들을 치우며 그동안 찍은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한 5, 6년 동안 아버지는 항상 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군인이었다는 명예가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딸에게 작고 초라한 아빠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싫어서 그러셨을까요? 이 사실을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저에게 아빠는 언제나 가장 커다란 존재이고 가장 든든한 존재이며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흐른 지금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어머니는 늦었지만 그때의 은혜를 갚으신다며 엄마에게 작은 아파트 하나를 선물해 주셨고, 엄마는 계속 거절하시더니 나중엔 지금 집이 혼자 살기에 커서 걱정이었는데 잘 되었다며 그 집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아, 물론 가족 사진을 전부 챙겨서 가셨어요. 당시 넉살 좋던 남자친구는 지금 제 남편이 되어 여전히 저를 웃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아빠가 돌아가신 뒤 찍지 않았던 가족 사진을 다시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엄마,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이제는 4명이 되어서 말이죠. 내년엔 식구가 하나 더 늘어서 5이 되지 않을까요? 아,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할게요. 아빠, 아빠는 언제나 내게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큰 인생 최고의 남자야. 아빠가 내 곁에 없어도 언제나 아빠를 사랑해. 항상 멋진 우리 아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